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정철의 3인곡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정철의 생애와 그의 창작 배경이 되었던 창평에 대한 짧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다음 3인곡 본문을 나갈 겁니다. 3인곡은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고 여러분 학습지를 통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영상을 보는 동안 학습지, 여러분 나눠드린 학습지 3인곡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산수자연, 울창한 대숲의 고장. 예부터 선비와 문인들이 자연과 벗하며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곳.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정철을 만나기 위해 나는 전남 담양으로 떠난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 죽향이 그윽한 담양에 도착했다. 나는 가장 먼저 송강정철 선생의 4대 가사 중 하나인 성산별곡이 탄생한 식영정을 찾았다. 주변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림자도 쉬어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식영정. 촉촉한 비로 인해서 더욱 운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정자에서 내려다보면 솔숲 사이로 광주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여름이면 배롱나무가 만발하는 이곳은 광주천 여울가에 있는 정자 중 가장 경치가 뛰어나다고 한다. 특히 정자 주변을 이렇게 아름드리 노성이 에워싸고 있으며 정자 바로 뒤에는 배롱나무들이 만발해 여름 정취를 더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다. 성산별곡은 정철이 25세 이후에 당쟁으로 정계를 물러나 이곳에서 살 때 당시의 문인 김성원이 세운 식영정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이다. 창계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직녀의 좋은 비단 그 누가 베어내어 있는 듯 펼쳐놓은 듯 요란스럽기도 하구나. 산중에 책력 없어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아래 펼쳐진 경치 철철이 절로 나타나니 듣는 것 보는 것 모두가 신선 세상이로다.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자연을 벗한 선인들의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을 잠시 느껴본다. 나는 정철의 작품 세계를 더 알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 한국가사문학관을 찾았다. 담양군 남면에 위치한 이곳 한국가사문학관은 우리 전통 가사문학에 대한 이해와 함께 특히 살인문화, 누정문화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가사문학 자료를 비롯하여 당대 문인과 시인들의 시문집과 친필 유목 등 귀중한 유물이 있다. 조선시대 한문이 주류를 이루던 때에 국문으로 시를 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사문학이 크게 발전하여 꽃을 피웠다. 송순의 면왕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관동별곡, 삼이인곡, 성미인곡 등 18편의 가사가 전승되고 있어 담양을 가사문학의 산실이라고 부른다. 가사문학은 글의 형태가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시조처럼 운율을 지닌 글로 대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짧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시조가 되고 길고 완만한 호흡으로 노래하면 가사가 되는 조선조의 대표적인 문학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사문학은 송강정철에 의해 절정에 이른다. 당대에 기라성 같은 살인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송강은 문학을
아주 멋지게 풍류로서 표현하신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언어의 세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송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송강정철의 빼어난 가사 작품의 하나인 이 작품은 기행에 따른 견문과 색다른 경험 속에 인간 내면의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함축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다. 나는 이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로 송강정을 찾았다. 이곳 송강정은 송강정철이 4년가량 머물면서 삼이인곡, 송미인곡을 비롯한 많은 작품을 남긴 곳이다. 우리에게는 가사문학의 대가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당시 서인의 영수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조선의 사대부였던 송강정철. 그가 50세 되던 1585년 8월에 당파 싸움으로 인해 고향인 창평에 은거하게 된다. 이때 임금을 사모하는 정을 한 여인이 남편과 생이별하고 연모하는 마음에 기탁하여 자신의 충절과 연군의 정을 고백한 작품이 삼이인곡이다. 명의가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 아하, 내 병은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사라져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무리라.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을 쫓아가려 하노라. 이곳을 찾는 날도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그 당시 송강의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절의 마음이 마치 빗줄기가 되어 내리는 듯하다. 인간의 유한한 삶을 이해하고 즐긴 풍류인이자 꿋꿋한 절개와 의지로 임금을 섬겼던 충신 송강정철. 그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굳은 신념의 정치가이자 풍류인으로서 우리 문학사 최고의 시인으로 남을 것이다. 자, 삼인곡에는 몇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징성을 먼저 아시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작품에는 공간의 상징성이 드러납니다. 공간의 상징성. 자, 이 작품에 보면 화자는 천상계에 존재하는 선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 천상계는 작품에서는 옥황상제가 거주하는 광한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상계는 현실 세계에서는 임금이 거처하는 한양의 궁궐을 의미하고요. 자, 이 작품에서는 천상계에서 쫓겨나 하계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드러납니다. 이 하계는 다름 아닌 정철의 고향인 전남 창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에 등장하는 광안전은 선조가 거처하는 한양의 궁궐이고, 현재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전남 고향 창평인데 이것을 하계, 즉 인간 세상으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인물의 상징성입니다. 인물의 상징성. 자, 화자는 원래 천상계에서 임금을 모시는,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선녀가 사랑하는 님이 되겠죠. 이 님은 옥황상제가 되겠습니다. 옥황상제. 자,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선녀는 다름 아닌 정철, 화자가 되겠고요. 화자. 그 다음에 이
화자가 사랑하는 님은 옥황상제, 지금으로 말하면 선조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사미인곡이죠. 이 미인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누가 되겠어요? 바로 왕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조이고, 자, 이 선조를 뭐 한다? 생각삽니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말로 하면 그리워한다. 이렇게 의미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의 제목은 미인, 즉 선조를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다. 곡자가 노래곡자가 되겠죠. 노래곡자. 자, 이렇게 공간의 상징성과 인물의 상징성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작품을 이해하시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정철의 삼위인곡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철의 작품은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관동별곡을 통해서 이미 익혀 자, 오늘은 정철의 3인곡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철의 가사작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관동별곡을 통해서 이미 정철의 작품을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관동별곡에서 주요 내용들 기억나시죠? 사회적 자아로서, 관찰사로서 어떤 선정을 베풀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개인적 자아가 추구하는, 욕망하는 자연의 이 두 가지 사이의 어떤 갈등 상황이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선공후사 기억나시죠? 먼저 관찰사로서의 어떤 그 선정을 베풀고 나서 개인의 욕구인 자연 친화적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먼저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동별곡 작품 후에 정철이 또다시 낙향을 하게 됩니다. 낙향을 한 곳이 바로 전라남도 창평이죠. 자, 관동별곡도 창평에서 낙향에 있던 중에 강원도 관찰사로 죄수를 받아 임명하는 과정과 그 관찰사로서의 어떤 선정을 베풀고 관동 팔경을 유람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320 역시도 관동별곡, 즉 강원도 관찰사로서의 임무 후에 다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시 이곳에서 다시 가사와 시조 등의 창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지은 작품이 바로 삼위인곡입니다. 자, 삼위인곡, 뭐 대표적인 가사 작품이고요. 이 삼위인곡은 이미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삼위인곡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삼위인곡의 다음 후속편인 송미인곡과 여러분들 비교하는 문제가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먼저 이 가사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 작품은 시가에서 산문으로 이행되는 그런 과도기적 작품입니다.
그런 장르고요. 형식은 시가의, 즉 운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은 산문의 내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가사의 형식적 특징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3, 4조고요. 사음보가 되겠고, 그런 사음보의 연속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의 형식이 길어지죠. 장형화가 되고요. 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관동별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의 그 가사 작품들은 임금의 은총을 다룬 은총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혹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다룬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임금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것을 충신 연주지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임금을 갖다가 남성화자, 님으로 지칭을 하고 이 님을 사랑하는 여성화자를 내세워 임금에 대한 사랑, 충성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을 우리가 충신 연주지사 작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형식은 운문의 형식을 띠고 있고 내용은 산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자, 형식적인 특징은 3, 4조 사음보 연속체이고 행의 제한이 없어서 그 시의 형태가 무척 길어지는 장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산문적 내용이라고 했었죠.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임금의 은총을 다루거나 자연 친화적인 삶 혹은 충신 연주지사를 다룹니다. 특히 이 충신 연주지사를 다룰 때 이 삼위인곡은 여기서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님이 되겠고 또다시 말하면 임금이 되겠죠. 임금. 그리고 그 임금을 사랑하는 여성 화자로 설정을 해서 임금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 이것이 충신 연주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3인곡은 전체적으로 서사, 그 다음에 본사, 그 다음에 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서사에서는 임금과 이별 후에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내용이 서사에 담겨져 있고요. 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절사에서는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애정과 사랑이 드러나면서 작품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서사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몸이 삼킬째 그랬습니다. 이 몸을 삼기다란 말은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삼기다란 말은 만들다입니다. 그 만드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조물주가 되겠습니다. 이 조물주가 이 몸, 즉 화자를 만드실 때 님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님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임금입니다. 정철이 사모했던 임금은 누구였죠? 여러분, 선조가 되겠죠? 자, 님을 따라 만드셨으니 이것은 한생의 연분이다. 즉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천생 연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또한 하늘 모를 일이런가 그랬습니다. 자, 이런 천생 연분을 어찌 하늘이 모르겠는가? 즉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알고 있다라는 서리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오른쪽 현대어플에 보면 오직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괴신이에서 괴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오직 젊어 있고, 그 다음에 젊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소녀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요것은 다른 좀 더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님은 누가 되겠죠? 여기서 선조가 되겠죠? 즉 선조는 하나 오직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보시면 작가는 즉 화자는 님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음과 이 사랑을 했습니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은 첫 번째 해석은 자, 선조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화자, 즉 정철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정철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랑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화자가 선조를 생각하는 마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견줄 데 노여 없다. 그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만큼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사 2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2에서는 이별 후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생에 원한 것이 있습니다. 한데 내자 하였더니 자, 함께 살아가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대상은 누가 될까요? 여기서는 님, 즉 선조 임금이 되겠죠. 임금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어떤 목표였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늙거니 자,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서서 화자가 젊어 있던 시절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늙었다라는 것은 뭐 나이가 들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신하로서의 어떤 능력이 이렇게 감소하는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자, 늙어서 무슨 일로 무슨 일 아직 현재로는 언급되어 있지만 임금과 어떤 마찰이 있었겠죠. 마찰 혹은 의견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겠죠. 자, 충돌하는 상황이 있어서 외워두고 그리난 거. 자, 외오두고라는 것은 외따라위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외따라위 두었다는 지금 님과 외따로 있다라는 것은 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이별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이별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는 어떤 정서일까요? 그리 난고. 자, 그리 난고.
해석을 하면 그리워한다, 그리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죠. 이별 상황이고 그래서 느끼는 정서는 뭐다? 그리움이다. 자, 엊그제 님을 매셔서 과거에는 이 과거에는 총애를 받아서 님을 모셨습니다. 임금 곁에 있었으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상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천상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광안전에 있었습니다. 즉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겠죠. 광안전에 올랐더니 과거와 다르게, 자,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광안전에서 하계로 내려왔습니다. 하계는 인간 세상을 이야기하고 이 작품 속에서는 이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고향인 창평을 이야기하죠. 자, 상계에서, 천상계에서 하계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적강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상세계로 쫓김을 당하는 것을 적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적광화소 혹은 적광구조를 지녔다 그럽니다. 자, 천상계의 존재가 하계로 떨어지면 이 하계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통과제의의 단계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과제의는 바로 반성과 성찰입니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죄를 씻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시 천상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다가 적강구조 혹은 적강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계에 내려왔다. 사실은 죄를 지어서 내려왔다라기보다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낙향한 것을 말하겠죠. 낙향. 그래서 고향에서 은거하면서 이런 창작 작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계에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 이미 환양에서 창평으로 내려와 은거한 지가 뒤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경과했습니다. 올적의 빗은 머리가 얽히온 지 3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올적에 내려와서 이미 시간이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연지분이 있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려벗은 머리 연지분, 자, 이 화자가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성이라는, 여성 신부님을 알려주는 희어가 올적의 빗은머리와 연지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놀 위하여 고의할고, 누구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손조가 되겠죠. 손조 이외에 다른 누구를 위해서 내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겠는가 라는 고의할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 서류의적 표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맺힌 시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님을 떠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가득하다? 시름이 가득하고요. 자, 이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첩첩이 쌓여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구체화시킨 거죠. 구체화를 시켰으니까, 자, 시름이라는 관념을 어떻게 했다? 구체화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짓는 것은 한숨뿐이고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뭐하니 뭐고 뭐하니 뭡니다. 자,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이 대꾸를 통해서 무엇을 형성한다? 운유를 형성하고요. 어떤 정서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자, 여기서도 문장 구조가 같죠? 자, 대구가 이루어지고, 자, 인생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시름은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한입니다. 자, 유한과 무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대꾸뿐만 아니라 무엇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 작품에서 대꾸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정서를 심화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이 유한한데 시름은 그지없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사랑해서 임금 곁에서 충성을 다하고 싶으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정신적, 육체적 이런 건강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님이 나를 불렀을 때도 님의 곁에서 충성을 다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시름,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광한전은 단란화의 궁저, 즉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광한전은 임금의 궁궐을 이렇게 은유하고 있고요. 하계는 광한전과 상대되는 개념인데 하계는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자, 낙향해서 지금 있고 있는 바로 전라남도 창평이 되겠죠. 자, 뭐 낙향 왜 낙향을 했겠습니까? 유배를 왔기 때문에 낙향을 한 거 되겠죠. 자, 그래서 광한전과 하계가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란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궁궐에서 님을 모시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온지 이렇게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왔으니까 좀 정정을 해야겠네요.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유배가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다? 낙향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낙향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3년입니다. 자, 작자는 정철이 되겠죠. 사관원과 서원부의 논척이라는 것은 탄핵을 받은 것입니다. 탄핵.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탄핵을 받고 창평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창평에 퇴거한 때가 선조 18년이므로 이 작품의 창작 연대가 1588년과 59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결국은 뭐 낙향 또는 뭐 관직을 잃고 쫓겨나간 거니까요. 자, 낙향에서 창평에서 3년간 은거 중에 창작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서사 세 번째 내용 한번 가겠습니다. 자, 무심한 세월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를 말할까요? 낙향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물 흐르듯 하는구나 했습니다. 자,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나를 용서하고 다시 서울로 혹은 관직을 부여해서 임금 곁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법도 한데 부여할 법도 한데 부여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자, 염자는 덥다라는 겁니다. 더위. 양이라는 것은 추위입니다. 추위. 그래서 덥고 추움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온다. 뭐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다시 겨울이 오면 여름이 오는 이런 계절의 바뀜. 자, 계절의 바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듣더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거니 하는 가운데 자, 무엇을 듣고 보고 합니까?
자, 무엇을 보고 듣고 합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자,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듣고 합니까? 자, 임금의 근황에 대해서 듣고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느낄 일도 하도 할시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다라는 말이 과거에 어떤 뜻이었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시야 그랬으니까 많기도 많구나 그랬습니다. 자, 님과 이별 후에 임금의 소식도 듣고 자신의 처지도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겠죠? 주로 어떤 것들을 느꼈겠습니까? 아마 후회와 회환의 시기가 있었겠죠? 임금의 총애를 받을 때,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후회와 회한의 마음들,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서 반성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임금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데 무엇만 무심하게 흘러갑니까? 세월만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세월만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사삼은 세월의 무상함을 이야기하죠. 자, 지금까지 삼위인곡의 서사를 배웠습니다. 임금과의 인연이 무엇이다라는 것,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임을 알고, 즉 임금과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무엇이다.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밝히고 이별의 한과 그리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화자를 뭘로 설정했다? 여성 화자로 설정을 했다. 그렇게 여성 화자로 설정해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신, 연주, 지사라고 했고요. 자, 이 정철의 삼위운국은 후대의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줘서 신하들이 본인을 여성 화자에 빗대어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충신 연주 지사의 많은 모티브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숨과 눈물로 무엇을 보내고 있어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월을 보내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삶은 뭐하다 그랬습니까? 유한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언제까지나 자신이 젊고 능력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러다 보면 세월이 흘러서 임금에게 기억에서 잊혀지겠고, 그러면 설사 임금이 그를 기억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 곁에서 충성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에게는 한숨과 눈물로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자, 한편의 연시입니다. 연시는 연애시입니다. 사랑시란 뜻이겠죠. 사랑시의 형식으로 작가의 심정과 처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심정과 처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런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면 그리워한다라는 그런 직접적 표현이 있고요. 눈물과 한숨과 근심과 이런 표현들이 직접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끝부분에서는 본사의 내용을 여러분 암시하고 있어요. 본사의 내용. 여러분 본사의 내용 어떻게 전개된다고 그랬습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합니다. 자, 봄에는 님에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알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자신의 외로운 심사와 님에 대한 정성을 알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선정, 즉 선조 임금의 선정을 기원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겨울에는 님과 떨어져 있는 낙향에 있는 자신의 외로움과 님이 혹여나 건강이나 해치지 않을까,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라는 염려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사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으며, 자, 여러분, 이 본사의 내용은 어떤 것들을 암시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많기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일, 본인이 느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본사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갖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신 연군의 정을 남편과 생이란 한 여인의 심정에 의탁해서 표현했고, 님과 이별한 지 3년. 그래서 한과 그리움으로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무심한 세월만 덧없이 흘러 계절에 따라 온갖 회포를 자아낸다고 여성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표형에서 낙향에 있는 그 3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인국의 서사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내일은 본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학습지에 필기한 내용은 사진으로 찍어서 비밀 댓글로 강의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